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교수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 종전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극대극의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달리 공급 억제 정책이 아니라 공급 확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공급의 확대를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그 공급 확대론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죠. 아주 현실적이고 또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유는 종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실책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는 냉탕과 온탕이 갈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앉아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정부 부동산적 트렌드와 기회에서 제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핀셋 초이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핀셋 초이스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초이스 이러면 선택을 얘기하죠. 흔한 말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DMZ 주변에 땅을 삽니다. 남북한의 통일 무대가 막 이벤트화 돼 있었고, 그쪽 북경 휴전선 접경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이거 어때요? 물어봅니다. 선택은 맞지만 정확한 선택이 아니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남과 북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북쪽으로 가는 길은 전국도에 5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받은 땅은 딱 보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려면 북쪽은 산악이라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강원도 태백산맥 좌측편에서 우측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옆에 땅 산다. 넘어가라고 해도 산 높아서 못 가죠. 그런데 땅 사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화, 김포, 고성 특정하게 남과 북이 통하는 그런 자리를 딱 찍어서 땅을 사야죠. 이게 뭐다? 핀셋 초이스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그럼 그 5개 다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또 초이스가 잘못된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남과 북이 대립구조로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그쪽은 아예 제껴놔야 되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 내세우면 여기에 따른 우리가 선택 근데 초이스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찍는 핀셋 초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식당에 가서 오늘 안주는 뭐 먹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김치찌개 먹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오징어 덮밥 먹자. 요거는 초이스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거기서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징어찌개가 나왔다면 정확하게 딱 젓가락을 넣으면 오징어 건더기가 딱딱 나온다. 그게 핀셋 초이스입니다. 그렇게 먹는데 나는 암만 먹으려고 해도 맨 어떻게 해요? 오징어는 안 나오고 무슨 양파 껍데기만 나온다. 이거는 초이스는 맞았지만 핀셋 초이스가 아니죠. 정확한 뜻을 이해하세요. 핀셋 초이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정부 부동산 정책 트렌드와 기회 잡아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 다음에 부동산 자본시장 공약, 나머지 공약 정리, 뭐 여러 가지 내용, 연령별 인구 분포도, 부동산 정책 관련 부동산 사업 방향 제시, 요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수업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통령 당선인 대선 공약을 보면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 보는 것처럼 여기요. 임기 내 250만 원 가구를 신규 주택 공급하겠다. 눈이 확 들어오는 얘기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보진 않고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문정부에서 잘못된 규제의 대못을 뽑겠다. 임대차 3법 전면 개정 추진하겠다. 그리고 공급 확대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 주택 건설을 늘리고 막혀있던 재개발 재건축도 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보는 것처럼 공급을 넓힌다. 공급 물량 전반 1군 신도시 재정비를 하겠다. 250만 원 짓겠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얘기의 행간을 딱 꿰뚫어서 우리가 의사결정한다면 이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 250만 원 짓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1000세대 짓는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3년? 5년? 아니죠. 15년 이상은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1000세대를 짓기 위한 토지 만드는데 주택법을 끌어들이든 여러 가지 공개발을 위한 수용정책으로 가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구 지정하고 예산 끌어들여서 수용하고 헐고 토목공사하고 그 과정이 10년 넘게 걸리고 그때부터 아파트를 어떻게 해요? 짓기 시작하면 또 3년 걸리니까 10여 년이 넘죠.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에 250만 원 짓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임기 중에 250만 원 어떻게 짓겠다는 거지? 5년인데. 그게 뭐냐? 토목공사가 돼 있는, 즉 집만 지으면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그 방법이 3개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250만 원 짓겠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렇게 지어서 청년들에게는 원가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하겠다. 250만 원 신규 공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화면에서 나오는 것들을 잠깐 클릭해서 멈춰놓고 쭉 읽어보세요. 아, 이런 정책이 있구나.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딱 내용을 가보면 정책에 대한 청년 원가주택 공급 그리고 역세권의 첫 주택 공급. 제일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역세권의 용적률 300%를 500% 높여서 컴팩트 시티 높게 지어서 고밀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왜? 역세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중에 전철을 많이 탈 수 있으니까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고도 집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50만 원 짓기 위해서 이제 3가지가 나옵니다. 용적률 상향. 두 번째 뭡니까? 수도권의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건 그대로 하겠다. 아, 멋있죠? 역대 정부에서 종전 정부가 하던 걸 그대로 가겠다. 대부분 앞에서 하던 게 뒤에 사람이 받아서 그게 잘 되면 앞에 사람만 빚을 내니까 이건 안 하는데 이거 하겠다. 공급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겠다. 3기 신도시는 그대로 가겠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어떻게 해요? 보상에 대한 문제 풀어내서 어떻게 해요? 집들을 많이 공급하겠다. 현실적인 3가지 방안이 나왔죠.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1기 신도시 재건축하겠다. 기존에 했던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3기 신도시 그대로 가서 주택을 넓히겠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정책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가는 초점을 공급 확대로만 놓고서 얘기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잠깐 여기 1기 신도시 재정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1기 신도시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저희 고향 대전 둔산 200만호 노태우 때 200만호 건설 공약으로 신도시 지었잖아요. 일산, 분당, 평촌, 부천, 상동, 중동 이런 데가 3본 이런 데가 1기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넓히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거는 대한민국 연령별 인구 분포도가 있죠? 인구 피라미드 변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인구가 고령층 50, 60대가 많아요. 근데
2050년 되면 거의 7, 80대가 대주를 이루고 밑에는 어때요? 50대까지 인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할 것은 앞으로 10여 년이 지나면 집값은 굉장히 안정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면 정책을 저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넓히니까 뭔가 좋아지겠다 이 생각하는데 집값이 이제 최근에 뉴스 보면 떨어진다.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집값이 이제 떨어질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최근에 공급량이 향해 부동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주택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집값이 공급이 늘면서 안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물이 한 통이 있어 1,000원짜리입니다. 이 물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 10만 원에 팝니다. 아무도 안 사요. 근데 우리가 저쪽에 답사를 갖다 산속에서 고립이 됐어요. 비가 많이 오고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3일째 굶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수 한 통이 있어요. 이 물을 여러분에게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핸드폰에 계좌이체가 돼요. 그럼 어때요? 벌써 계좌이체 시키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필품은 공급이 부족하면 어때요? 가격은 급등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구조팀이 못 오지만 헬기로 먹을 걸 딱 떨어뜨려줬어요. 이 순간 그 물값은 폭락하죠. 왜 이 얘기하느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집값은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왜? 그동안 공급이 없다 보니까 너무 올랐어요. 그런데 공급을 넓히겠다 이러면 그냥 급락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게 좀 맞지가 않는 게요. 교수님 말대로 한다면 적어도 5년 이상은 공급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다른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기 우리 강의장에서 직원들과 어제 저녁에 수박을 먹었어요. 먹다가 전화가 와서 급하게 나갔고 직원들 보고 이제 먹으라 난 좀 나갈게 하고 왔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수박을 먹다 직원들도 그냥 가서 수박은 말라붙어 있고 파리가 들끓어요. 그럼 이게 내가 지저분하죠? 그럼 이걸 치울 때 파리 때문에 짜증난다. 파리를 잡는 게 맞아요? 수박 껍데기를 치우는 게 맞아요? 수박 껍데기를 치우는 게 맞아요. 파리때가 득실거린다. 이거는 수박 껍데기 치우면 파리는 알아서 없어져요. 왜 얘기하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실수한 게 뭐냐면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갑자기 갭 투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갭 투자를 많이 했어요. 10% 부족한 주택이 40%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급등하죠. 왜? 이들은 공급 억제하면 집값 올라. 이거 아니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갭 투자꾼들은 지금 공급 확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건을 던지고 있어요. 다 던졌고 뒤늦게 영끌이들만 다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걸 팔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애쓰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집을 팔겠다고 내놓을 때 이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매물이 쏟아지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급이 늘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집값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37%가 잠재 매도 물량이라 돼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게요. 100가구가 했다면 37조가 갭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갭 투자권이 올렸냐? 그건 아니에요. 박근혜 때만 해도 빚내서 집 사라 이랬거든요. 공급을 관리하니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규제 정책에서 공급 억제가 집값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공급 넓힌다니까 갭 투자권도 물건을 풀고 있고 사는 사람도 공급하는 아파트 싸게 사면 되는데 못 들이고 사 그냥 전세나 월세 살고 있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추후 부동산 가격 결정 매도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재밌는 얘기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저희 사무실이 인덕원에 있습니다. 인덕원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까지 농어촌공사 자리에 있던 아파트가 6억대 분양한 것이 18억까지 계약이 됐고 21억까지 호가를 했지만
20억 이상은 계약이 안 됐어요. 내가 확인한 건 18억대까지 계약된 걸로 아는데 지금 13억대까지 떨어지는데도 안 팔려요. 그럼 인도권은요, 인동선, 그 다음에 시흥, 저쪽 월곶에서 판교까지, 그 다음에 기존 4호선의 GTX역까지, 그리고 앞쪽에 엄청난 지식산업센터까지 들어오는데 이런 호재가 있는데도 왜 떨어질까요? 간단해요. 내가 지금 촬영하는 저 앞으로 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의 재건축이 막 입주가 시작돼요. 공급이 넓어지니까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동산 가격이 공급 억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폭등돼 있고 공급이 느는 지역마다 축축축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교수님, 저희 집을 살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고민에 빠집니다. 답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죠. 자, 시각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 해볼까요? 옛날에 올드보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 반절에서 기겁을 했죠.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이 그 자기를 가두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너 나 왜 15년 동안 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답을 하죠. 그러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질문이 틀렸어. 질문이 틀리니까 자꾸 오답을 얘기하지. 너는 나에게 왜 가둬왔나를 물어볼 게 아니라 왜 15년 만에 풀어줬나를 물어봤어야지. 아주 반전이었거든요. 질문이 잘못되면 어때요? 답도 잘못되는 거예요. 다시요. 집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다시 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 중에 이제 여러분 중개사 공부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개사 강의하다 보면 요즘 변호사들이 많이 와서 시험을 봐요. 변호사들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업을 하는데 이들은 노무사, 행정사, 세무사 이런 업무까지 다 해요. 변리사까지. 그러나 유일하게 변호사들이 못하는 그런 업무가 중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중개사 공부하러 많이 오는데 민법 같은 거 듣지도 않아요. 다 자신 있다 이거죠. 근데 공법은 많이 들어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랑 많이 이제 예전에 교감을 나눴는데 나중에 이분은 당연히 합격했겠다 했는데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나 나중에 보니까 민법 때문에 떨어졌대요. 어? 아니 민법 왜 60점 객관식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쭉 풀다 보니까 6번 문제가 막히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변호사인데 이거 못 풀어? 아는 판례 다 끌어들이니까 머리만 복잡해지더래요. 다음 거 7번을 풀려니까 8번, 9번 팔다가 갑자기 6번이 생각나 다시 돌아가요. 또 집중해서 해보니까 안 돼요. 그렇게 팔다가 한 15분 가니까 또 하나가 막혀요. 이 두 문제에 막 집중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정신 딱 차리니까 시간이 다 됐대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거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 풀다가 6번이 어렵다. 그럼 이건 딱 찍고 넘어가요. 전혀 집중력 안 떨어져요. 일반인들은 그런 훈련이 많이 돼 있거든요. 웬만해서 60점 넘기면 된다. 모르는 것만 10개 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풀어요. 다시 볼까요? 이 얘기 왜 하느냐? 지금 집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거 얘기요.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답이다? 아니죠. 지금보다 집값이 내리는 게 답이다? 아니죠. 그대로 있는 게 답이다? 이것도 답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답을 없게 해놓고 갔어요. 마치 아픈 애가 있다니까 의사가 데려다 놓고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배째에서 간 꺼내고 위 꺼내고 다 꺼내놓고 수술해보겠다고 막 하다가 아닌가? 퇴근 시간 됐는데 나 갈게 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이건 아주 박살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답이 없는 거는 거기를 집중하지 말고 다른 문제를 풀어야죠. 시각을 넓혀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핀셋 초이스 7 이걸 얘기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핀셋 초이스 1. 윤석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나오면 집값은 떨어질 텐데 그러면 다 팔고 하지 마요? 아니죠. 공급 확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정책에 여러분이 투자 대안을 마련하면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공급 확대 정책 일단 1기 신도시에 아파트 등을 재건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기 신도시에 무조건 투자하면 된다. 일산, 평촌, 분당 막 아파트 재건축 막 묻지마 투자식으로 화풀이해서 올라가는데 이거를 여러분 사놓고 오래 가면 나중에 이게 집값이
공급이 늘면서 안정되면 떨어져요. 오래가면 안 되고 일정 타임존ing 안에서 치고 빠져야 되는 게 지금의 어떤 투자 전략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런 투자 전략 포인트를 위해서 일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한다면 모든 일기 신도시가 아파트 재건축하느냐? 아니죠. 용도 지역을 종상향해서 공급을 넓힐 수 있는 데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아무데나 용도 지역에 종상향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종상향 가능 지역을 집중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도대체 어디냐? 이게 이제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가 되죠. 그러면 어디가 되느냐? 일단 비역세권이었던 데가 역세권 바뀌는 데를 투자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 고향 대전 둔산동 같은데 93년도 4년도 일기 신도시에서 입주될 때만 해도 여기는 역세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도시가 딱 이걸 맞춰놨다면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한 재건축에서 공급을 늘리면 도시 밸런스가 깨집니다. 얘기 다시 해볼까요? 옛날에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좀 30대 40대 때는 멋도 내고 싶어서 조금 외제차 B로 시작되는 차를 탔어요. 그리고 기사도 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 저쪽 부산으로 강의를 가면 이 운전하는 친구가 갖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가 띵띵 쓰면 찍혀요. 저한테. 벌써 딱 보면 뭐 양평 이런 데 가 있어요. 얘가 여자친구랑 2차 타고 양평 가서 노는구나. 이걸 알죠. 뭐라고 안 했습니다. 뭐 젊은 친구가 그럴 수 있구나 했는데 내가 나중에 급해서 운전하는데 차가 밸런스가 이상해요. 왜 이러지 해서 벤츠 AS 센터 가니까 거기서 차를 들더니 차는 이상이 없대요. 근데 이거 보세요 했더니 타이어 하나가 새 타이어예요. 뒤에 스페어를 딱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 몰고 나갔다 차가 좀 잘못되니까 스페어로 바꿔치기 해놓고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타이어 4개가 똑같이 마모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새 타이어니까 저속주행은 문제가 몰라도 고속주행 시는 차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3개도 타이어를 다 바꿨습니다. 그럼 밸런스가 맞는다고 해서 뭐 직원 욕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라고요. 뭐냐면 도시가 신도시가 만들어졌으면 전체 밸런스에 맞는 도시계획이 있는데 오래됐다고 한쪽을 재건축하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도시에 이 영향을 미쳐요. 이쪽에 500세대 푸시고 800세대 치면 도로가 밀리거나 어때요? 학교가 좀 균형이 안 맞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데가 어디냐?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게 2가지예요. 늘리면 첫 번째가 교육과 교통이에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재건축 쉽게 못 되는 게 고밀도 개발해야지 답이 나와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야지 어떻게 사업성이 있는데 고밀도 개발하면 가뜩이나 차 밀리는데 교통영향평가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과밀학급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일기 신도시는 교통과 교육에 대한 문제에서 교육은 문제가 없대요. 왜냐하면 93년도가 베이비붐 시대였고 그에 맞춘 학교는 굉장히 어때요? 많은 학생을 수용할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교통에 대한 건 한 지역이 재건축되면 거기는 세대가 늘고 수익을 받지만 거기서부터 교통이 밀리는 병목 현상이 연달아 도미노 효과가 나올 거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역세권이 되어 있는 데는 인구가 느는 만큼 역을 이용할 테니까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전 둔산동 같은 데는 과거 비역세권이었는데 지금 역세권으로 바뀌니까 이런 데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2번째는 우리 보는 것처럼 역세권이 더블 역세권으로 바뀐 데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신분당선 일대. 여러분 분당선이 원래는 하나였죠? 근데 이런 분당은 신분당선도 나왔죠. 그러면 신분당선이 들어와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그런 지역은 재건축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막 눈먼 장님처럼 초이스하지 말고 핀셋 초이스를 하라고요. 그런 데는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어떻게 해요? 공급이 많이 늘 수가 있고 그런 거에 편성해서 자산가치 증식의 기회가 있죠. 물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걸 분양받았다 이런 데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데 분양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급이 늘면서 최종적으로는 집값이 다 안정돼 버려요. 집값이 안정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표현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데
종상향을 통해서 재건축 1기 신도시 활성화되는 데를 딱 투자했다가 적당히 넘어갈 때 빠질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세권이 GTX 역세권이 들어오는데 바로 인덕원 우리 동네죠. 여러분 인덕원은 GTX 역세권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교통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런 데는 재건축 등이 활성화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핀셋 초이스 1을 해결하는 거죠. 다음은 핀셋 초이스 2입니다. 자, 3기 신도시는 그대로 간다고 돼 있죠?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3기 신도시가 그대로 간다면 제1외곽과 제2외곽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같은데 투자해보는 거 생각해볼 만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제1외곽과 제2외곽 사이고 이런 데가 3기 신도시의 공급 확대적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데가 개발제한구역의 수용 예정지가 되는데 이런 개발제한구역 수용 예정지가 되는 이 동네는 보시는 것처럼 인근 지역과 그 지역에 투자하라. 이유는 수용을 당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많이 거두려고 공시지가 현실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니까 보상을 해줄 때 표준지 공시지가도 올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22년도까지 공시지가 올린 거 보면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표준지 같은 거 올린 거 보면 68%가 71% 올렸죠? 결국은 뭐예요? 보상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교수님 뭘 갖고 자신합니까? 똑같아요. 뭐랑 똑같느냐?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얘기랑 똑같아요. 노무현 정부도 마지막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보상 빵빵하게 해놓고 갔죠. 보상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전국도가 아주 부동산 투기로 들끓었죠. 그리고 윤석열 MB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 푸니까 부동산 투자하면 좋겠다 막 들어갔죠. 웬걸 시장 경기에 맞기니까 쭉 안정돼 버리더라고요. 지금도 똑같다고요.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결국 안정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수용에 대한 투자 타겟은 보상받고 끝나는 거니까 이후로 보상 내가 많이 받고 남았으면 끝난 거지 이후로 집값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제한구역 수용보상 그런 투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인근의 투자도 해볼 만합니다. 자, 다음은 핀셋 초이스 3번입니다. 자, 핀셋 초이스 3번 여러분 대도시 재개발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4년 반 동안 막았던 재개발 재건축 이제는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게 막혀 있다 보니까 억지로 공급을 넓히기 위한 그런 선발대가 있었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제가 대전에서 군대 생활할 때 15K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방위병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우스갯소리로 아는 친구가 같이 운동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몸무게가 좀 나가는데 몸무게 조금만 더 나가면 자기가 군대 안 갈 것 같다 해서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인데 막 통조림 5개씩 먹고 초콜릿 먹고 살을 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면제 등급을 좀 낮게 받을 수 있게 조건이 됐고 신검을 딱 받으러 갔더니 딱 무게도 재기 전에 발을 보더니 평발이라 방이 빠졌대요. 괜히 살찐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방위병 갈 때 다시 이제 운동을 해서 살을 뺐는데 얘가 배정된 게 체격이 좋으니까 15K라는 데가 딱 배정이 됐어요. 기동 타격대. 근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한강 이남의 현역은 15K 앞에서 고개를 들면 안 된다. 아침 8시에 나가면 9시부터 5시까지 맹훈련을 받나 봐요, 맨날. 근데 15K가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기동 타격대가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북한군들이 주요 시설들을 이렇게 점령하는 훈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대전의 충남도청, 대전시청과 똑같이 생긴 건물을 만들고 거기서 많이 이렇게 맨날 훈련을 한대요. 그거 이렇게 침투해서 막 딱 해서 거기 점령하는 훈련. 그럼 걔들이 완전히 점령하기 직전에 15K가 딱 가서 기동 타격해서 거기를 괴멸시키는 거. 그 여기 애들은 뽑을 때도 외아들이나 독자 이런 애들은 안 뽑는데요. 전쟁 나면 다 죽는 거니까. 뭐 형제 많은 애들 이런 애들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거기 가서 얘기하는데 얘들 그 15K는 본대가 아니에요. 적이 들어오면 적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먼저 가서 기동 타격해서 적에 데미지를 주고 적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본대가 와서 여기를 괴멸한다. 이런 게 이제 전투적 훈련이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막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소규모 정비법, 신통기,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이런 게 막 억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가 지금 숨통을 열고 이런 데가 치고 빠지는 건 맞지만 앞으로 이쪽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대규모 개발인 재개발로 체인지 될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막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 용적률 상향이 되는 데거든요. 그럼 용적률 상향되는 데가 어디냐?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런 데가 이제 용적률 상향되면서 3종 일반 주거를 준주거 등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공급을 넓히겠다 이런 데고, 그러면 이런 데 여러분이 투자를 뭘로 해야 되느냐? 주택이나 이런 거 쓰려면 많이 올라요. 그럼 방법 뭐냐? 이런 데 도로 나오면 도로 같은 거 사세요. 그러면 이런 도로를 경매로 받았다. 나중에 청산도 될 수가 있고, 청산될 때 고가 유한가도 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건 조합원 지휘권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투자해 볼 만하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핀셋 초이스 4로 넘어갑니다. 핀셋 초이스 4는 뭘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라. 맞죠?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 같은 얘기가 아닌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저희 강의장이 약 60석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규모 강의는 안 하고 소규모 강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여기는 서울사이버대도 그런 케이스예요. 강의장 촬영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듣죠. 여러분, 얘기 바꿔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꿔온 우리들의 삶 뭐냐? 부동산 변화예요. 4차 산업혁명이 10년은 빨라졌어요. 4차 산업혁명이 10년 빨라졌다. 그럼 부동산의 변화가 뭐냐? 이거예요. 공간은 통합되고 시간은 분산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강의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 볼 사람은 몇백 명이 넘는다는 거 저 알아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쪽에서 공법경매 사관학교라는 수업을 합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해요. 예전 같으면 여기 100여 명이 와요. 60석인데 자리 없으니까 통로에도 앉아서 들었어요. 지금은 여기 한 30명 옵니다. 근데 줌으로 해서 쫙 열면, 아프리카 TV에서 쫙 열면 200명이 같이 들어요. 200명이 각자의 공간에서 이 수업을 들어요. 이 공간이 통합되잖아요. 다시요. 시간은 분산된다.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못 들은 분 틀어줘요.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틀어줘요. 3번의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듣는 분들은 뭐 화면으로 보는 거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일요일 날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인원, 약 한 300명까지 수강생이 듣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졌다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 100여 명 오면 우리 인덕원역 7번 출구 옆에 백다방이 있어요. 사장님이 저 가면 인사를 해요. 매출이 일요일 날은 잘 안 오르는 데인데 일요일 날 낮이 엄청 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 휴강하면 다음날 가면 벌써 얘기합니다. 대표님 어제 거기 휴강하셨나 봐요? 매출이 안 올랐으니까. 여기 여러분이 버리고 간 막 백다방 컵 치우려면 막 터지려고 해요. 오죽하면 이거 재활용 못하냐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얘기를 바꿔봅니다. 지금은 사람은 200명이나 더 듣는데 여기는 사람 없거든요. 이게 뭐냐? 지금은 온라인 시대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온라인 공간에 모이고,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분양 같은 거 할 때요, 15층 건물 진다. 그러면 15층 밑에 15층 스카이라인드 되면 한 10층 전후로 9, 10, 11층 3개층을 CDB나 롯데시네마 여길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값에 분양해줘요. 왜? 거기가 분양만 되면 극장 들어왔다. 그 건물 나머지는 미분양 안 되고 대박이에요. 분양가 올려도 돼요. 영화 보고 나가면서 막 먹거든요. 막 그러면 스낵코너.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영화관 가보세요. 얼마 전에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2가 나올 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날 여기 수업 듣던 분, 월요일날 수업 듣던 분 다 갑시다 해서 영화 보러 갔거든요. 극장 안에 딱 가자마자 앉아서 그랬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이 영화관 빌렸습니다. 다 믿어요. 왜?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안 모여요. 누가 요즘 영화관 가요? 넷플릭스 다 보잖아요. 중개사학원 옛날에 딱 시험 끝나면 우르르 인접 다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요, 가보면 온라인으로 다 들어요.
옛날보다 매출은 늘었는데 학원에는 텅 비어 있어요. 이게 뭐냐? 강남 같은 데 가면 그렇거든요. 야, 그 인근의 식당 10군데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몇 명 없어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지 모이는 곳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모이질 않아요. 강남에 이런 데 직장 재택근무합니다. 5일 중에 3일 근무한다. 그러면 10만 명이 근무한다. 4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 4만 명이 어디 있느냐? 집에 있죠. 그럼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느냐? 근처에 가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동네 식당들이 상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달리 요즘은 꼬마 빌딩이 인기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 3층짜리 그런데 뭐 상가주택 있다 막 뭐 경매 난리 났죠. 왜?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 돼요.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있는 곳이에요. 얘기를 다시 볼까요? 학교 상권 있죠? 건대 상권 같은 데는 살았어요. 왜? 저쪽 외국어대나 경희대 이런 데 상권은 죽었어요. 코로나 때 완전히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있는 곳과 모이는 곳의 차이예요. 옛날에는 학교 주변으로 모였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죠. 그러나 건대는 이공계열이 많이 있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건대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애들이 대체 수업이 안 돼요. 비대면 수업이 안 되니까 오죠. 수업 듣고 근처에서 학습도 해야 되고 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외대, 경희대 이런 데는 인문계열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뭐 굳이 학교 갈 필요 뭐 있어? 온라인으로 수업 듣니까 지방 학생들이 하숙도 다 빼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KTX 타고 와서 수업 듣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동평택 같은 데 삼성전자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특성 무지하게 부려먹고 어떻게 해요? 월급 2~3배 주고 10배 부려먹어요. 그러면 이 똘똘한 애들이 삼성전자에 들어와서 살아남는 애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집이 가까이 있는 애들. 그럼 얘네는 출퇴근 시간이 안 되니까 회사에 더 노력을 해요. 집이 멀리 있는 애들은 갔다가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에서 크는 사람들 보면 집과 직장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성전자 들어오면 주변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 고향인 대전의 세종시 같은 데 있죠? 여기를 노무현 때 수도 옮긴다고 했는데 이거를 MB가 딱 오면서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삼성에게 주겠대. 삼성을 수용해서 삼성도시 만들어라. 그러면 받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원하는 고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삼성은 평택으로 들어갔고 거기는 행정복합도시 됐죠. 그게 되니까 아파트값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광명역세권만 집이 올라요. 초등기가 저쪽에 있는데도 이쪽에 막 큰 도로 2번 건져야 되는 아파트값이 다 올라요. 애들 학교 2번 도로 건너서 보낸다. 그런 데는 집값 안 오르는데 아빠는 4시간 40분 동안 대전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그 광명역세권 집값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있는 것들이 뭐냐? 거기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안 된 거죠. 모이는 곳만 됐죠.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있는 곳을 투자해야 돼요. 있는 곳을 투자한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삼성이 갔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되는 거기를 광명에서 출퇴근한다. 이거 안 돼요. 그냥 아마 그쪽 집값 엄청 올랐을 거예요. 삼성 받은 평택은 집값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어때요? 서평택 생각해 봐야죠. 서평택의 청북의 물류단지 같은 데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서평택 같은 데가 왜 개발될 수밖에 없느냐? 물류 쪽이거든요. 여기 평택 당진항이 있죠?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물류는 24시간 물류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원격 비대면으로 업무가 안 돼. 직접 가서 사람이 어떻게 수작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근의 숙소 같은 데가 어떻게 해요? 집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특성. 즉 이 지역의 일터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어때요? 모이지 않는다. 이런 데는 안 되고 일대는 업무의 특성상 무조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 시장에서 대면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되는가 봐야 돼요. 안성의 락앤락 공장 같은 데는 어떻게 근무자가 많잖아요. 자동화가 안 돼요. 그런 거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부동산의 큰 변화입니다. 출퇴근 조건 확인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핀셋 초이스 5. 여러분 공개발의 한계예요. 공개발은 무한대로 될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유시 처인구에 SK 하이닉스가 132만 평이 개발이 됐는데
18년 10월 30일 날 경기도에서 용인시 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132만 평이 2020년까지 공업지역을 만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공업지역을 만들 때 혼자 용인시가 했겠어요? SKN이랑 서로 얘기를 해서 맞추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무조건 공업지역 SK하이닉스 용인 처인구에 들어온다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몇 명이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너무 세게 얘기하던데 그거 나중에 안 들어오면 이미지 깎입니다.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유튜브도 찍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거 발표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거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느냐. 기본계획 본 거죠. 근데 기본계획에 따라서 132만 평을 개발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 자리는 어디냐?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자리예요. 근데 SK하이닉스가 들어온 저 위쪽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죠. 근무하는 사람들의 거주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파트입니다. 문제는 용인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132만 평 시가지 만들 수 있는 예정용지를 소진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시가지가 없어요. 없는데 이러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는데 문제는 용인시의 이쪽 동네는 택지개발 사업도 안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도 못해요. 왜 그런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시가와 예정용지를 완전히 총량을 소진했고 그러면 결국 방법은 개별입지 개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입지 개발할 때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극대화됩니다. 다시 볼까요? SK하이닉스 예정용지를 다 소진해서 썼죠. 더 이상 시가지 못 만들어요. 옆에다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에서 신시가지 만들고 아파트를 공급해 여기서 출퇴근이 될 텐데 이게 소진됐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뭘 얘기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이런 데다가 땅을 사서 개인들이 타운하우스, 전원주택지 이런 걸 개발하면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공개발을 다 소진해서 더 이상 어때요? 수요를 못 충족시켜줄 때 결국은 사개발되는 쪽에 수요자가 몰린다고요. 그런 걸 여러분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여기 땅값 기하급수로 뛰고 있죠. 다음은 핀셋 초이스 6번 우리 보는 것처럼 사개발의 가능 여부예요. 여러분 하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하고 레저 산업이 관광 산업이 는다고 해서 평창 땅값이 30만 원까지 갔었어요. 지금은요 10만 원에도 안 팔려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동계올림픽은 1년 연중이 아니라 겨울만 했죠. 이런 관광지는 레저 산업도 한철 반짝해요. 메뚜기도 한철이죠. 관광산업 자체가 주기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은 폭락하죠.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돈이 된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창 같은 데는 평평해요. 그래서 평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개발의 공급 가능지가 엄청 많아요. 공급이 늘면서 어때요? 부동산 가격이 재미를 못 보죠. 그런데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춘천 같은 데 볼게요. 여러분 춘천이 지금 뜨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레고랜드가 일단 임시 오픈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개장을 했고 그 옆에 보면 사막산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리고 내수면 크루즈까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주변을 개발해야 돼요. 이 사막산 케이블카, 여기가 사막산 케이블카고 여기가 사막산 케이블카 출발지면 여기 레고랜드고 이쪽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내수면 크루즈, 의암호를 도는 내수면 크루즈 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 사막산 케이블카, 여기가 레고랜드. 그러면 이 주변은 엄청나게 이제 개발이 되겠구나. 농지 전용하고 산지 전용해서 짓기만 하면 뭐 되겠다 하는데 문제는 관광지 개발 수요는 증가돼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이 여러분 보는 것처럼 다 뭡니까? 특화 경관지구라고 해서 호수의 경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개발이 좀 되는 데는 돈이 될 거란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핀셋 주의 7.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춘천 같은 데가 이렇게 몰리면 돈 좀 되겠다. 땅 사서 개발하려면 개발이 안 돼요. 그중에 개발 가능한 땅은 무지하게 돈이 될 거란 얘기죠. 그 다음 핀셋 초이스 7이 마지막 이겁니다. 공항 이전입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벌크형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김포공항이 영종도로 공합 통합 이전된다면 김포공항 주변이 개발될 거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남부공항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만들어져야 돼요. 김포공항은 너무 외곽에 있고 사람들이 그쪽까지 가는 게 멀어요. 차라리 그거는 영종도로 통합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면 또 하나거든요. 수원역전 앞에 서수원공항이 있으면 이게 화성으로 이전되면 서수원공항 자리에 대규모 개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뭔가 토지장의 변화, 재건축장의 변화 이런 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있게 되는 어떤 부동산의 투자 초이스가 아니라 핀셋 초이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압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